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문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구속 취소 필요성을 따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이르면 오늘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신문기일이 지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습니다. 형사합의 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사건을 사실상 전담하는 재판부입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된 오는 20일, 구속이 마땅한지 함께 따져볼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 이후 지난 4일 윤 대통령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직권으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정한 대가와 조건에 따라 석방 여부를 정하는 보석 청구와 달리 구속 취소는 처음부터 구속 사유가 없다는 취지인 만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법원이 신문기일을 지정한 만큼 공개된 법정에서 구속 취소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가 구속을 취소할 경우 윤 대통령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수 있고, 반면 윤 대통령의 취소 청구가 기각되면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와 함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공범들의 재판과 병합해서 심리할지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옹호 논란으로 상정을 무산했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논의할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회의가 열리는 14층으로 몰려들어서 농성을 벌였고, 이후에는 인권위 건물 1층과 주변에 모여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양동훈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심의할 방침이었는데요. 예정보다 늦은 시각인 3시 20분쯤 회의가 시작돼 다른 안건을 먼저 논의한 뒤 윤 대통령 관련 안건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부분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안건은 이전 회의에 이어 오늘도 기각 처리됐습니다. 다음으로 논란이 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심의가 시작됐는데요. 이 안건에는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에게는 잘못이 없고 부당성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지금까지 국회가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 소추안 발의를 남용해온 게 오히려 국헌 문란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내란 옹호 안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인권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네, 회의 개최를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로 모여들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인권위 건물 1층과 주변에 모여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지지자 20여 명이 회의가 예정된 14층 앞에서 4시간 넘게 농성을 벌이다가 오후 1시 반쯤 경찰 설득에 철수했는데요. 이들은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때마다 신원을 확인해 인권위 직원이나 경찰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하는 등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지하주차장 출입구나 계단 등을 지키고 서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충돌을 우려한 탄핵 찬성 시민단체들은 오늘로 예고했던 안건 상정 지탄 집회를 취소하고 내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1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부 진입을 통제하면서 인권위 회의 방청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출입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동대 1개 부대 60여 명을 투입했지만 이후 지지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현재는 2개 부대 120여 명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내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나서는데 계엄 사전 모의와 부정선거와 관련된 집중 신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7차와 8차 변론기일에선
하루 4명씩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7차 변론기일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차례로 불러 질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신 실장에게는 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모의가 있었는지 등을 그동안 입을 굳게 닫아온 이 전 장관에겐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내용과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흩어진 조각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릴 경우에 국민들께서 더 혼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사무총장 신문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중앙선관위 전산장비 점검 결과와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22대 국선에서 어떤 선관위가 어떤 잘못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오는 13일 예정된 8차 변론기일에도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이 잡혀 있는데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심판정에 섭니다. 헌재가 아직 추가 기일을 잡지는 않았지만 양측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변론은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관계자 등의 검찰 신문 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공보관은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범위가 축소됐지만 변호인 입회와 본인 서명 등 절차적인 적법성이 담보됐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검찰 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헌재 입장에 거듭 반박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가 공판 중심주의와 법치주의를 외면하고 원님 재판식 판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권 없는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역시 문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열린 헌법재판에서 양측이 청구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직권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 정족수로 국회의사를 표결하도록 하는 헌법과 국회법에 어긋나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탄핵 심판은 소추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돼 있지만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친윤계 의원들에게 자유수호를 위한 의식과 운동을 뒷받침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여당 의원들과의 접견 과정에서 한 말인데 비윤계에서는 잇따른 면회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날선 반응들도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임 당 지도부가 포함된 친윤계 의원 5명을 만나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유수호, 주권회복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는가라고 말한 겁니다.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거듭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있다는 판단 아래 이뤄진 거란 주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는 건데 속도를 높이는 탄핵 심판을 의식해 계엄 선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이란 점을 재차 부각한 거로도 해석됩니다. 반면 대통령 접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비윤계에선 이딴 면회 소식에 안쓰럽다면 구치소에 같이 살라는 등 부정적 반응도 터져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게 개별 의원의 인간적 도리 차원이라지만 대중에 어떻게 비칠지도 신경 써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 가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집단으로 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서는 그 정무적 판단을 뭐 하시겠죠.
다만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당 지지도를 고려해 구태여 말을 보태지 않는 기류도 읽힙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범죄자에게 줄지어가는 모양새가 됐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접견을 극우 행보로 규정짓고 건강한 보수 세력마저 인질로 삼아 자멸을 초래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머지않아 간판을 내릴 거라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고 그 국민의힘을 둘러싼 극우 세력의 포위가 됐어요. 국민의힘 내에선 적잖은 인원이 운집한 주말 탄핵 반대 집회 추이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의 거리를 좁힐 수도 넓힐 수도 없는 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토대로 모두 함께 잘 살자는 의미의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거듭 도입 의지를 밝혔는데 이 대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연설의 핵심 주제는 회복과 성장으로 이 가운데에서도 성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모두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의미의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유용한 정책은 진보든 보수든 가리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은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를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는데 이 대표가 추경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신의 대표 정책 의제인 기본사회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또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열어낸 건 언제나 깨어있는 국민이었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도 제안했습니다.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중도 외연 확장을 노린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계엄 사태에 맞서 헌정수호 연대를 구성해 함께 헌정 파괴 세력에 맞서겠다고도 했는데 조기 대선에 대비해 야권 단일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입니다. 첨단 기술사회로 가기 위해 주 4.5일을 넘어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논란이 된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는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제 노동 분야에서 진보 진영의 기본 입장은 견지하면서도 성장을 내세워 우클릭을 계속하리란 관측 속에 이번 국회 연설이 사실상 조기 대선의 출사표란 평가도 적잖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설 도중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원고에 없던 즉흥 발언으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연설에 자기 반성이 없었다며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연설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이며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자제하라는 손짓을 보내고 여당 의원의 이름을 부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우리 박충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요. 자 이제 해도 되겠죠? 자, 방해하지 않으면 더 빨리 할 거예요. 노동시간 단축을 역설한 대목에선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 원고에 없던 발언으로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3,000시간 넘겨 일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연화를 하더라도 총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그런 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중간중간 20여 차례 넘는 박수로 이 대표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이 대표의 연설을 두고 여당은 민주당의 연쇄 탄핵과 정쟁용 특검에 자기 반성이 없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 대표가 내세운 잘사니즘 역시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뻥사니즘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말뿐인 아닌 행동으로 좀 실천해 주기를 좀 바라고.
연설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 등에서 오락가락 정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입으로는 친기업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반기업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채식주의자라고 외치면서 치킨을 뜯어먹는 것과 같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경제성장관 30조 원 추경 제안도 미래 세대를 약탈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이어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이 대표를 겨냥한 비난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과거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다며 윤석열 정부 탄생에 자신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다수가 임명에 찬성했고 윤석열 후보자만 검찰 개혁을 지지해 다소 불편할 수 있어도 선택하게 된 거라고 회고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세력을 전부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하며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망상의 병이 깊다 생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남 여수 해상 대형 어선 침몰 사고로 실종된 5명의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류에 선체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날씨가 나빠 잠수부 투입도 어려워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조명탄이 139톤급 대형 어선 침몰 사고 해역을 환히 밝힙니다. 밤낮 없는 수색은 말 그대로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해양경찰은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 구역을 6개로 나누고 가로 83km, 세로 64km 반경까지 넓혔습니다. 수중 무인 탐지기가 수심 80m 지점에 가라앉은 선체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해역은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도 다소 높은 상황. 빠른 조류에 바다 밑바닥에서 선체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잠수부 투입도 당장 어렵습니다. 수심도 80m 정도 돼서 1차적으로 잠수 자체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조류하고 파도까지 있으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상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은 이상은 수중 수색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 생존자들은 사고 당시 기울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밖으로 나온 뒤 배가 급격히 뒤집혔다고 진술했습니다. 해양경찰은 수색과 침몰 원인 조사를 위해 선사 측과 선체 인양 여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은 명확하니 관계자 진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항적 자료, 그리고 선체 인양 후에 관계기관 합동 점검 후에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몰 사고로 숨진 한국인 선원들은 검시 결과가 나오면서 가족에게 인도돼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오셀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유나이티드 터미널 코리아 액체 화물 탱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30대 화물 감정사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나머지 1명은 치료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25분 만에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화재 2시간 20분 만에 큰 불을 잡고 대응 1단계로 수위를 낮췄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10% 관세 부과에 대응해서 보복 관세 조치 시행에 나서며 2차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조만간 상호 관세를 발표할 거라고 밝혀 우리나라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일고한 대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 LNG의 15%, 원유와 농기계, 대형차, 픽업트럭의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겁니다. 텅스텐을 포함한 희귀금속의 수출을 통제하고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10% 관세 부과에 중국도 보복 관세 시행에 나서면서 2차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단 신중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2,964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본 미국의 입장에선 이번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의 관세 대응 예고에 괜찮다고 말하면서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It's fine. It's fine. We're going to do very well against China and against everybody else. No, we'll speak to them at the appropriate time. I'm in no rush. I'm in no rush. 지난 3일 캐나다와 멕시코 정상과의 통화 이후 25%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한 만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가 이루어진다면 양국 경제에 타격을 우려해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펜타닐 불법 유입을 부추긴다는 미국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데다 글로벌 패권 경쟁 상대국인 중국이 쉽게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中方采取的措施是维护自身正当权益的必要之举。贸易战、关税战没有赢家，施压威胁对中国行不通。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서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관세율을 더 인상할 수 있다고 명시해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주 초 상대국의 관세율에 동등한 관세를 매기는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발표로 우리 증시에서 철강주들이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동국제강은 3.7%, 현대제철은 2%, 포스코홀딩스는 0.8% 하락하는 등 철강주 대부분이 하락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0.03% 내린 2,521.27로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는 0.91% 오른 749.67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발표에 우리 정부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철강협회,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차관보는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총력 가동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외교부를 통해서 오퍼를 넣어놓은 상태라며 그쪽 사정에 따라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대행은 지난달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통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였던 2017년에는 취임 뒤 10일 만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주에 종전 관련 세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지원금도 회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미국 일간지 뉴욕 포스트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이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전쟁을 끝낼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전임 대통령 조 바이든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트럼프는 인터뷰 때 곁에 있던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자며 그들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ell, I'm not going to get ahead of the president, and there are certainly a lot of sensitive conversations going on. We will have our Secretary of State, our Secretary of Defense, our Vice President, our Special Envoy in Europe this week, talking through the details of how to end this war, and that means getting both sides of the table. 이번 주에 한다는 논의는 오는 14일 JD 벤스 부통령 등이 참석하는 위넨 안보회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지원금 회수도 다룬다고 밝혔습니다.
We need to recoup those costs, and that is going to be a partnership with the Ukrainians in terms of their rare earths, their natural resources, and their oil and gas, and also buying ours. 크렘린궁은 양국 정상 간의 통화에 관한 타스 통신의 질문에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현재 미국 정부의 업무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채널에서 여러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하는 전승절 80주년 행사 초청을 수락했다고 이고르 모르글로프 주중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모르글로프 대사는 10일 국영TV 러시아 24에 출연해서 시 주석이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대조국전쟁 승전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김기현 전 대표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친윤계 의원 5명이 윤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한 세 번째죠. 여당 그렇죠. 의원들이 네. 윤 대통령 접견한 건 어떤 메시지가 또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관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전한 게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먼저 윤 대통령은 청년의 지지를 항상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누가 면회를 가더라도 청년의 지지와 청년의 관심을 항상 언급하는데 그게 빠지지 않았고, 두 번째는 내가 계엄을 했지만 이건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계엄을 한 거다. 거기에서 아마 국민들이 내가 왜 계엄을 했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마지막에 이제 그거죠.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아마 여당 의원이고, 또 김기현 의원은 바로 전직 대표고 추경호 또 원내대표도 바로 직전 당시에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 대한 동조를 구했는데, 아마 김기현 의원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전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저는 누가 앞으로 면회를 가더라도 이 기조에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가면은 또 윤 대통령이 과도하게 또 국정에 또 이러고 저러고 또 영향력 행사한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요 기조 위에서 아마 모든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앞으로도 전망합니다. 예, 친윤 인사들이 접견을 간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이른바 옥중 메시지가 앞서 말씀하셨듯이 동일한 패턴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계엄의 불가피성, 정당성을 강변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는, 특히 청년들의 지지를 강조하면서 2030 세대가 최근에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가 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더 이제 고무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뭐 앞서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동일한 패턴의 메시지를 반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헌재에서 탄핵 심판 그 변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12월 3일 날 그 비상계엄 선포하고 또 이른바 이제 내란이 벌어지던 현장을 다 목격했는데, 저렇게 여당 의원들이 면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계엄의 당위성을 강변하는 메시지를 계속 밖으로 전달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이게 이제 탄핵 그 심판이 끝나고 나면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때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으로 여당이 비춰지는 게 과연 이 조기 대선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 점도 여당으로서는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옥중 메시지뿐만 아니라 옥중 인사 논란도 일고 있는 게, 지금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오늘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야권에서는 초고속으로 승진한 친윤석열계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옥중 인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야당은 또 이제 옥중 정치, 또 이제 말하자면 상황 정치, 그리고 이제 뭐 접견 정치, 이런 프레이밍을 통해서 이제 공격하려고 하겠죠. 근데 뭐 저도 사실 뭐 청와대 근무를 해봤습니다만은, 사실 원래 이제 그 청와대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이 원래 승진이 1순위고, 그다음에 그 행안부에서 경찰국장 같은 자리는 주요 보직입니다. 왜냐하면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상급 기관인데, 거기에 파견되어서 경찰국장으로 이제 그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원래 승진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건 이상민 장관 초기에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승진한 걸 가지고 마치 이제 윤 대통령의 어떤 의향과 어떤 의사가 개입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얼핏 보면은 솔깃할 수 있으나, 저는 그럴 것 같지 않고, 최상목 대행도
최상목 대행이 박근혜 정부 때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말하자면 나중에 적폐 조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어서 그랬잖아요. 이호영 청장 대행과 그다음에 그 행안부 차관 2차관하고 다 긴밀히 상의해서 그쪽에서 올라온 걸 난 결제했을 뿐이다.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야당에서는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여권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때마다 아마 이것을 좀 차단하거나 이것을 좀 그 희석하기 위해서 공격 포인트를 계속 강조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지금 이런 비상 상황에서 과도하게 특정 정치인사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냥 그냥 의례적인 정쟁용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그 박현수 직무대리 관련해서 뭐 의혹을 야당에서는 쏟아내고 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전 해안부 장관과 통화한 의혹이 있고 또 이번 정부에서 경무관에서 치안 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인수위에도 있었고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난 한 2년 반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3단계 승진을 거듭한 거거든요. 경찰 인사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초고속 승진인데다가 지금 경찰청장도 직무대리, 행안부 장관도 직무대리, 어떻게 보면 인사 추천권자가 전부 직무대리인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저렇게 이제 치안 정감에 경찰로 보면 이제 2인자의 자리인데 임명됐느냐 여기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박현수 이 청장 직무대리 내정자가 워낙에 이제 경찰 내부에 이제 친윤 인사로 분류가 됐었고 이 정부 들어서 집중적인 인사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윤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근데 이런 후문이 있는 거죠. 최상목 대행은 어쨌든 정상적인 추천 절차를 밟아서 임명권을 행사했다고 얘기하지만 경찰 내부에서 나오는 뒷얘기가 이게 좀 추천이 누구인지가 좀 불분명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결국 이게 대통령이 용산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내지는 윤 대통령 직무정지 되기 전에 내정돼 있던 인사인데 그거를 내정된 김에 이번에 시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 동대구역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경찰 추산 5만 2천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 국회의원, 국민의힘 현역 의원 11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 앞선 주에 있었던 부산역 집회보다 많이 늘었던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정당이 지지율 분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집단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뚜렷하게 뭔가 본인들이 뭘 내세워서 잘한 게 없는데 지지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 원인을 놓고 분석해 보면 여기에서 윤 대통령을 떼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과 여러 가지 여권의 동반 지지율 상승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은 정당은 사실 민심에 부응하는 기관이고 특히나 정당은 자기를 지지해주는 지지층에 부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극렬이냐 아니냐는 나중에 이제 더 확장성의 논란에서 그건 선택과 정무적인 판단의 문제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굉장히 계엄위기에 위축되어 있었던 여권이 윤 대통령 구속 이후로 뭔가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던 건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산보다는 지금 그 대구에서 물론 대구가 TK의 본류이고 또 여권의 그 중심이긴 하지만 경북도지사까지 갔다는 거. 원래 광역단체장들은 그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자제한다고 본인도 얘기했어요. 이철우 지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얘기라도 참석했었던 거는 지금의 여러 가지 여권의 지지율과 그다음에 이 분위기, 그다음에 광장으로 집결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이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했기 때문에 간 거고요. 다만 이제 아까 박 의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이런 이게 만일 탄핵이 인용이 안 된다면 모를까, 기각이 된다면 모를까, 만일 인용돼서 정말 조기 대선이 가시화될 경우에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빨리 급변침을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에서 플랜 B도 있는 상태에서 아마 광장의 참여도 함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야권에서는 저 집회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일부 연사들이 극우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중도층을 바라본다면은 전략에 좀 중도층의 소구력이 좀 떨어지진 않을까요? 최근 여론조사 그 지표나 흐름이나 특히 이제 이 대구에서 열린 집회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 민심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반응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제 지역 민심하고 또 전체 국민 여론하고는 차이가 있는 데다가 이게 지금 이제 탄핵 심판이 아직 진행 중이다 보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최고조로 지금 집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탄핵이 인용됐을 때 조기 대선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도 훨씬 더 지금보다 고민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저 집회를 주도한 측도 이를테면 이제 부산에 있는 한 대형교회 목사하고 또 전한길 씨처럼
유명한 이 공무원 시험 강사였던 분이 연사로 나서가지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제 그런 주장을 펼쳤는데 저는 그런 분들은 어느 시대에나 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전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광화문의 그런 태극기 집회 같은 것들이 있어 왔거든요. 거기에 반응했던 정치인들도 있었는데 그때하고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킨 상황하고 많이 다를 뿐더러 전광훈 씨나 전환기 씨 같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극우적인 주장에 끌려가고 있는 지금의 이제 집권 여당의 문제인 거죠. 일정하게는 윤 대통령하고 선을 좀 둬야 되는데 이렇게 윤 대통령하고 분리가 안 되고 계속 한 몸처럼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수권 능력을 가진 그런 보수 정당이 아닌 극우화된 정당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내일은 또 오전 10시부터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7차와 8차 변론의 쟁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7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어쨌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이제 신원식 안보실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이 7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그 적법성, 그다음에 국무회의가 절차를 갖췄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주요 언론사, 그러니까 주요 언론사가 아니죠.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 왜 단전 단수를 지시했냐. 그건 소방청장의 얘기인데 이상민 전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국회에서는 발언했으나 그 이후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는 일체 지금 증언 거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상민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에 조금 가늠해 줄 수 있는 얘기를 해줄까? 지금 이게 관건인데 저는 그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일관된 기조를 유지할 것 같고, 왜냐하면 이분이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사법 절차의 진행과 그다음에 이런 헌재 심리라든가 이런 데서의 발언들이 얼마큼 또 그 말하자면 나중에 본인에게 어떤 사법적인 또 위험을 줄 수도 있는지도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할 것 같고요.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 저도 중요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떤 진술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이분이 국방장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러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직전의 국방장관이라 자 그러면 그럴 때 과연 계엄의 징후가 있었느냐와 함께 그러면 국가 안보 상황에서는 과연 이걸 또 계엄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냐. 이거 아마 집중 심리할 것 같고요. 저는 7차보다는 8차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조성현이죠. 조성현 수방사 1단장. 이분이 이제 결국 이진우 사령관의 진술가 과연 배치될 수 있는 얘기를 해주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고 또 하나 지금 또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조태용 원장만이 또 진실을 또 가려줄 수 있는 메모라든가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7차, 8차가 분수령이긴 한데 핵심 직위는 역시 이상민, 조성현 두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국회 국조특위에 나가서 선서도 하지 않고 진술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내일 보면은 국회 측과 대통령 측 쌍방의 증인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과연 선별적으로 대답을 할까? 아니면 어떤 태도를 보일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국회의 국조특위에 나와서 그 보였던 태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도 지금 수사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후에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그런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누구보다 이제 재판 실무를 잘 아는 판사 출신의 장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지난번 국회에서도 염려했기 때문에 답변을 거부한 거였는데 아마 헌재에서도 선별적으로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후에 예정돼 있는 수사에 다소 이제 리스크가 될 만한 그런 답변은 최대한 피하려고 할 거고 그게 아닌 선에서의 이제 답변을 하려고 할 텐데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이게 이제 검찰 공소장에 포함이 됐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하는 문서를 보여주고 그에 따라서 단전 단수를 했다. 그리고 이제 소방청장한테 그걸 전달했고 이제 소방청장이 수사를 받으면서 이게 이제 수사기관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상민 장관이 경찰 참고인 수사뿐만이 아니고 검찰의 참고인 조사도 받았거든요. 그에 대해서 경찰,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했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내일 아마 그에 관한 질문이 나올 텐데 이제 어떤 답변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조성현 그 수방사 단장 이건 이제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입니다. 예. 지난번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했는데 조성현 단장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쨌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걸 다 인정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내일 헌재에서 수방사령관하고 좀 배치되는
진술을 할 것인지, 특히 헌재가 핵심 증인이라고 보고 직권 채택을 한 거기 때문에 조성현 단장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헌재가 이번 주 목요일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추가로 변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두 번 더 추가될까요? 저는 한두 번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초기에는 이제 그 잘 진행되다가 이번에 5차, 6차에서 와서 주요 관련 종사자들의 증언들이 많이 엇갈렸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헌재 재판관들의 질의에 내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뭐 이렇게 시인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이 지금 헌재 재판도 물론 징계 절차이긴 한데 이게 단심제란 말이에요. 한 번에 딱 끝나기 때문에 불가역적 상황을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실제적 진실이 가려졌느냐, 대통령의 직위를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들이 심리에서 확인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지배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재판이라는 것이 절차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헌재가 이렇게 단심제를 하면서 이렇게 국민들 눈에 합리적으로 비칠 만큼 공정성을 유지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 더더군다나 탄핵에서 1순위였던 우리 한덕수 전 총리까지 지금 전혀 아직도 증언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지금 종결하는 게 온당할까? 온당한 걸 떠나서 만일 이 사후적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왜 180일을 헌재 심리의 최종 기간으로 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채우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최소한 누구나 승복할 수 있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결론을 낼 수 있게, 이게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라는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얼마 지났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17차례 심리한 다음에 판결을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헌재가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줘서도 안 되지만 충분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그게 3월이든 뭐든 이렇게 연연할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언론에서도 지금 종반에 치닫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았는데 한두 차례 더 추가 지정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그 양측이 신청한 증인들 중에 좀 핵심적인 증인으로 분류될 만한 분들에 대한 신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에 대한 이제 추가 신문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양측이 신청한 모든 증인을 신문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형사재판하고는 달리 엄격한 형사법적 증거에 기초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이제 대통령의 저런 비상계엄 조치가 과연 이제 헌법에 비추어서 요건을 갖췄는지, 또 절차를 갖췄는지,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헌법 재판관들 사이에 이 평의를 계속 하니까 그 평의 결과 결정을 내릴 만큼 이제 충분히 심증이 갖춰졌다라는 판단이 들 때 아마 결정을 내리게 될 텐데, 저는 예상컨대 한두 차례 정도 더 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헌정체제의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도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이제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별로 그렇게 온당하지 않은 근거들로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그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도 헌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할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시에 17차례 변론 기일이 열렸지만 총 심사 기일은 91일이었거든요. 3월 14일이면은 90일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상컨대 전례를 감안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심판에 걸렸던 기일 정도에 아마 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본다면 2월 말쯤에 변론을 마감하고 그리고 3월 중순쯤 결정하는 그런 일정이 현재로서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변론이 종결되면 한 며칠쯤 걸릴까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때를 보니까 최종 변론 이후에 탄핵안이 기각될 때까지가 14일, 정확히 네. 2주가 걸렸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 심리가 끝났다는 거는 이제 최후 변론과 진술을 다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요 증인도 다 얘기를 들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사실은 그게 끌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아마 과거와 비슷하게 준용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길면 3주, 뭐 짧으면 2주 정도의 어간 그 사이에서 아마 진행될 텐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 평의를 거쳐서 판결을 내리는 거야. 그건 뭐 큰 문제가 없는 거지만 과연 그 과정까지 가는 단계에서 얼만큼 충실하게 심리를 했는가, 주요 종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떤 점들이 확인되고 또 그것이 배치되는 측면들은 어떻게 또 보강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것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최소한 검찰에서 넘어온 수사 기록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뭐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리고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들의 진술이 정말 증거로 채택할 만큼 그게 확실하게 입증이 됐는지 이 모든 것을 살핀 다음에 한다면 그게 뭐 1주가 되든 2주가 되든 문제겠습니까만은 저는 자꾸 길에 쫓기는 듯한 인상을 주면 지금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뭔가 뭐 졸속 재판 혹은 이렇게 조급함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헌재 입장에서는 뭐 심리 마지막 결과야 그럼 얼마 걸리더라도 일단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 이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앞서서 그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내일 중에 결과가 나오나 했더니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군요.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신문기일을 연다는 얘기를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보통 할까요? 구속 취소 청구가 되면은 일주일 내에 심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재판부의 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예. 그러니까 20일 날 변론 준비 절차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변론 준비 절차를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관한 심사를 하려고 아마 재판부에서 그렇게 예정을 한 것 같고요. 통상은 보석 신청을 하거나 뭐 혹은 구속적 부심을 신청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구속 취소 청구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흔히 이 제기되는 그런 절차는 아닌데 조금 이제 이례적이죠. 예. 물론 이제 재판부가 판단하겠습니다만 이 구속 그 취소 청구는 구속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보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가지고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건데 아예 구속이 잘못됐다. 구속을 취소하는 거여서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이 네.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에 대한 접견을 신청을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자격으로 수감 중인 자들의 접견을 신청을 했고 이 둘이 그를 만난 뒤에 헌재에 출석을 했는데 네. 여인영 전 장관이 4번 만났고 이진우 전 사령관은 2번 만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둘이 헌재에서 침묵한 이유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스러운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은 군인입니다. 군인이고 실제로 이렇게 법률에 대한 조력과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분들은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변호인단을 그렇게 아주 제대로 쓸 만큼 그렇게 뭐 이렇게 금전적 여유가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김용현 장관 전 장관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가 임명한 부하들, 직계 부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김용현 장관 측에서는 제가 알기로 변호인단이 조금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법률적 조력에 대한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해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오비 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고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이 바로 이제 헌재 심리를 마친 다음에 이제 그 두 사람이 출석하는 사이에 이렇게 그 법률 조력을 했다라고 이렇게 의심을 받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이건 헌재 재판관들도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꼭 그래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만일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 조력이 조금 불충분하다 판단해서 우리가 측면 지원하겠다라고 했던 순수한 동기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과정까지도 굉장히 헌법재판관들은 좀 냉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법률적 어떤 그 전략적 판단에서도 조금 한번 고민해보고 해야 될 지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군인인 곽종근 전 사령관은 접견을 거부했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은 수사기관이고 국회고 헌재에서의 진술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용현 그 전 장관 측에서 굳이 곽종근 사령관한테 어떤 진술을 요구하거나 진술 짜맞추기를 하거나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변호사가 굳이 접견을 하려고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라는 명분으로 접견을 했습니다만 사실 법률적인 조력보다도 어쨌든 이진우 전 사령관이나 또 여인영 전 사령관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강력한 의심이 들고요. 이후에 이제 형사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저런 식으로 그 사건 관계인 공범의 변호인이 이렇게 다른 공범을 면회하는 게 이게 어떻게 허용이 되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아마 그 수감시설 쪽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된 마당에 조금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야기 좀 해볼까요? 먹사니즘에서 잘사니즘으로 이제 비전을 좀 수정했는데 뭐 대선 출사표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자꾸 그 용어 가지고 네이밍 능력을 과시하는 데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중요한 건 실체고 그다음에 정책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입안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아니 무슨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이렇게 내가 만들겠다고 네이밍하고 이름을 이쁘장하게 포장하고 국민들에게 눈가림하듯이 이렇게 사탕 발림하듯이 꺼내놓는 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게 먹사니즘이든 잘사니즘이든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이제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 당에 대해서 장악이 됐던 만큼 이제 조기 대선을 향해서 아마 본인이 본격 시동을 거는구나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 가지를 놓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급조한 얘기들을 괜히 그러니까 말에 성찬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혀 박스권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그 갇힌 채 자꾸 이렇게 뭔가 화려한 말의 성찬과 레토릭으로 승부를 걸겠다? 저는 이게 오히려 조급증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비명계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과연 컨센서스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저는 이번 대표 연설이 뭐 겉보기에는 뭐 굉장한 말의 성찬 같지만 실제로 내용을 뜯어다 보면은 뭐 별반 달라질 게 있을까라는 그런 현실성이 좀 있어서 저는 뭐 대선 선언이라는 측면은 제가 뭐 이해는 됩니다만은 평가할 만한 그렇게 부분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제 국민소환제라는 게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동안의 개헌과 관련돼서 여러 제안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에 냈던 제10차 개헌안에도 이 국민소환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임명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국회가 탄핵도 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상 주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회의원에 문제가 있어도 이게 형사적인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국민들이 그러니까 주권자들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개헌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이제 그 내용을 포함하자는 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개헌까지는 아니고 법률로도 가능하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임기 규정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기의 예외를 발생시키는 이런 국민 소환제를 개헌 없이 법률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 장치가 있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지금 같은 정치적인 분위기에서 선거 끝난 다음 날부터 이제 서로 국민소환을 하겠다. 오히려 정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정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단점도 지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향후에 뭐 개헌 논의를 할 때 좀 균형 있게 살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 4일제도 언급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임금을 유지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날벼락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디테일한 조율이 없이 그냥 듣기에 달콤한 얘기한다고 그러면 주 4일제 하게 되면은 그 좋죠. 좋은데 거기에 그분들의 보장해 줄 수 있는 실질 임금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여가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와 임금이 제공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게 정치의 영역 아닙니까? 그런데 주 4일제 좋죠. 누가 휴식을 보장한다는데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게 뭐 잘 사는 집이든 먹 사는 집이든 이렇게 뭐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저는 당의 지도자가 되고 대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지지 기반에 얼마큼 확장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지금 오고 있어요.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보수정당 대표의 연설인지 발언인지 우클릭한다는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정말 급격한 우회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불안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정성을 좀 타파하거나 혹은 불식시켜주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꺼내놓는 말들이 메신저로서 얼만큼 저는 힘을 가질 것인가에 좀 의문이 들고요. 지금 주 4일제 같은 경우도 지금 바로 이 사회적인 굉장히 합의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툭 꺼내놓고 아니면 말고식의 얘기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말의 그런 어떤 무게들을 자꾸 좀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언론사 인터뷰가 오늘 내내 화제였는데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재임 시절에 당시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을 후회했다는 점입니다. 이 인터뷰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권의 이런 뭐 비상계엄, 내란 이런 사태가 터지고
결국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발탁했던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인데 그에 대한 이제 책임론 같은 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가지고서 당내 계파에 따라 다른 시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한 번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당내 이러저러한 견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또 국민들 사이에도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발탁하고 또 과거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막 갈등을 일으킬 때 대통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정리해야 된다. 근데 문 대통령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 등등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얘기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에 이제 반응하고 화답을 한 거라고 보고요. 오늘 그 말씀과 더불어서 검찰총장 발탁을 후회한다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 가장 큰 책임이 나한테 있다. 이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 안팎의 이러저러한 의견에 대해서 크게 한번 정리를 하고 어쨌든 내가 가장 큰 책임이 있으니 과거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나 논란은 접어두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반드시 당내의 어떤 통합을 통한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차 범위 내긴 한데 정권 교체를 찬성하는 의견이 49.2%, 정권 연장이 45.2%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확연히 추세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그다음에 보수층의 강관 결집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양쪽 다 아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지층들이 최대 결집하는 그런 양상 같은데요. 만일 이제 이게 지금 중도가 조금씩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중도가 그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얼만큼 자신들의 더 동원력과 확장성을 입증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과 분리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지지율을 우리가 얼만큼 강고히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전략을 세우는 그 시점이 와 있다. 지금 그 지지율에 붙은 상황들이 저는 지금 그 분기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지지율도 볼까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 다 지난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있고요.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최근의 여론조사 추이로 보면 국민의힘은 눈에 띄게 회복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좀 정체되는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여론조사에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더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과표집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위기의식이 크다 보니까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민주당 쪽에서 경계심을 늦춰서 안 되는 대목은 2017년도 당시에 그 탄핵 이후의 조기 대선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는 탄핵이 대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또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당연시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때 학습 효과도 있고 그 사이에 정치가 더 양극화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은 탄핵 인용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게 곧바로 이제 대선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보수층이나 중도층 사이에 이재명 대표, 지금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랄까요? 이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는지가 이후에 조기 대선에 있어서도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파의 기세가 서서히 꺾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예년 기온을 밑돌며 춥겠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완전히 풀리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6도로 바깥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밤부터는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연일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바람이 불며 다소 춥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대전과 대구는 영하 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6도, 대구는 9도, 부산도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모레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원님 재판처럼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헌재가 변론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양측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연일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측은 신속한 진행에 급급한 헌재가 증인신문 시간을 너무 엄격히 제한해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초시계까지 사용해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같은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면서 즉각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이어 헌재의 증거 채택 방식도 문제 삼았습니다. 증인신문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는데도 헌재가 이와 배치되는 과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며 적법한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심판정에서 한 증언과 조서 내용이 다를 경우 어떤 것을 신뢰할지는 재판부가 고려해 결정할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기존의 법체계를 짓밟고 원님 재판식 판단을 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또 국민적 분노가 헌재로 향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탄핵 심판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가 오는 20일 시작될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일정을 고려해 이번 달 안에 변론을 끝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체포명단 조작서를 일축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YTN 취재진에 대통령과 국정원장 두 사람이 자신의 증언을 거짓말로 몰아간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계엄 이후 공개된 메모에는 체포 명단과 전 방첩사령관의 요청 사항이 담겼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통화 당시 적은 걸 알아보기 어려워 다시 정리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야 이거 좀 정서해봐라 라고 해서 적었는데 지금 정서로 되어 있는 대당자들의 인물의 어떤 글자는 제 보좌관의 글씨고 이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제 글씨체입니다. 메모가 원본이 아니라는 게 조작설 주장의 핵심인데 홍장원 전 차장은 YTN 취재진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원본을 어디에 낼 것처럼 보관해야 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공개를 목적으로 쓴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따랐던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자신의 증언을 거짓말로 만든다며 기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체포명단 메모를 확보해 형사재판 증거로 제출한 검찰도 흔들릴 게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다툴 문제라면서도 당사자의 기억이 중요하고 오염된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구속 취소 청구 의견서를 내면서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탄핵 심판 변론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을 콕 집어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법원이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문기일을 진행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구속 취소 필요성을 따질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 이후 지난 4일 윤 대통령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직권으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속 피의자를 일정한 조건에 따라 풀어주는 보석과 달리 구속 취소는 처음부터 부당한 구속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재판부가 일주일 이내 신속하게 직권으로 구속 취소 여부를 정할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지난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정당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만큼 공개된 법정에서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듣고 구속 취소 사유를 꼼꼼히 따져볼 전망입니다.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고 기각되면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의 사건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와 함께 내란 공범들의 재판과 병합 심리할지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헌재 변론이 열렸습니다. 헌재는 이번 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부 평의를 거친 뒤 선고 시기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한 차례 선고가 연기된 뒤 다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청구 자체의 적법성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맞붙었습니다. 우선 국회 측은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심판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헌재의 안정성 회복을 위해 시급하단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별도의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부적법성에 근거가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본회의 의결 절차를 준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만약에 재판부께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국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지금 준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며 이 사건 청구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결 없이 직권으로 국회 이름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변론에서는 과거 국민의힘이 마은혁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특위에 참여하겠다며 국회에 보낸 공문도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면 협조 공문을 왜 보냈냐는 재판관의 질문에 저거를 보면 세 사람 이름이 다 있는데 합의가 돼 있는 것처럼 보여서 최대행 측은 헌재 소장 임명과 관련해 야당이 협조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부인해 최종 합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원내대표의 공백기 사이에 적어도 야당에서 그걸 동의를 해주는 전제로 보냈는데 지금 야당에서 그것을 부인하고 나와가지고 저희는 그 부분은 합의가 안 된 것이다. 변론 절차를 마친 헌재는 추후 재판관 평의에서 선고 기일을 정해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우입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서울지법,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피의자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12명은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공수처 검사가 탄 차량 이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완결하고 범행의 전모와 배후 세력을 철저하게 규명한 뒤 소요죄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이들이 사건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모두 불허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의자 김모 씨 등 6명이 낸 관할 이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 피의자를 포함하면 지금까지 21명의 관할 이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토대로 모두 함께 잘 살자는 의미의 이른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거듭 도입 의지를 밝혔는데 이 대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연설의 핵심 주제는 회복과 성장으로 이 가운데에서도 성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모두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의미의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유용한 정책은 진보든 보수든 가리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은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를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는데 이 대표가 추경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신의 대표 정책 의제인 기본사회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또 위기를 이겨내고 새길을 열어낸 건 언제나 깨어있는 국민이었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도 제안했습니다.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중도 외연 확장을 노린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계엄 사태에 맞서 헌정수호 연대를 구성해 함께 헌정 파괴 세력에 맞서겠다고도 했는데 조기 대선에 대비해 야권 단일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입니다. 첨단 기술사회로 가기 위해 주 4.5일을 넘어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논란이 된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는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제 노동 분야에서 진보 진영의 기본 입장은 견지하면서도 성장을 내세워 우클릭을 계속하리란 관측 속에 이번 국회 연설이 사실상 조기 대선의 출사표란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설 도중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 원고에 없던 즉흥 발언으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연설에 자기 반성이 없었다며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연설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이며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자제하란 손짓을 보내고 여당 의원의 이름을 부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우리 박충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요. 자, 이제 해도 되겠죠? 자, 방해하지 않으면 더 빨리 할 거예요. 노동시간 단축을 역설한 대목에선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 원고에 없던 발언으로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3,000시간 넘겨 일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연화를 하더라도 총노동 시간을 늘리자는 그런 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중간중간 20여 차례 넘는 박수로 이 대표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이 대표의 연설을 두고 여당은 민주당의 연쇄 탄핵과 정쟁용 특검에 자기 반성이 없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 대표가 내세운 잘사니즘 역시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뻥사니즘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말뿐인 아닌 행동으로 좀 실천해 주기를 좀 바라고. 연설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 등에서 오락가락 정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입으로는 친기업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반기업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채식주의자라고 외치면서 치킨을 뜯어먹는 것과 같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경제성장관 30조 원 추경 제안도 미래 세대를 약탈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이어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이 대표를 겨냥한 비난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보협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헌정수호 연대를 결성하겠다는 결의에 혁신당도 함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주 4일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두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이 의원은 주 5일제 노동자를 주 4일제로 전환할 경우 임금을 유지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무엇보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며 그런 지점을 검토한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 온산읍의 액체 화물터미널에 폭발과 함께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내리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2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화학 혼합물이 담긴 탱크 위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는 하늘을 뒤덮습니다. 이다 물질이 타면서 생긴 불길이 얼마나 센지 아무리 물을 뿌려도 잦아들 줄 모릅니다. 액체 화물 터미널 탱크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1시 15분쯤. 폭발 충격으로 119에 수십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고 주민들은 지진이 난 듯한 충격을 호소했습니다. 갑자기 쾅 하면서 지진이 이 정도로 세게 소리가 들리면은 제가 볼 때 한 6, 7 정도 되는 지진인 줄 알았어요. 이 사고로 탱크 상부에서 화학물질 용량 등을 확인하던 30대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한 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불이 난 지 2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대용량 방사포 등을 동원해 2시간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작업자들이 탱크 문을 여는 순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탱크 내부에 양이라든지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 중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거기에서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불이 난 탱크에는 석유를 녹이는 물질로 불이 잘 붙는 화학용매 160만 리터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탱크 주위에는 톨루엔 탱크 12,400kl와 윤활유 탱크 6,250kl가 있으며 이는 저희가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을 했으므로 큰 화재 피해는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사고 현장 인근을 지나는 차량은 우회하고 시민들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안전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매립지로 해경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전남 여수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어선 침몰 사고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해경은 오늘 사고 어선의 위치와 해류 등을 고려해 해상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숨진 한국인 선원 5명 가운데 4명은 어젯밤 가족에 인계됐고 남은 1명도 인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 오유한나 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프리랜서 대다수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다며 프리랜서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인권위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 원을 넘으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로 이어졌습니다. 올해도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경우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30조 8천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했습니다. 13 비상계엄 사태로 세금 납부 심리가 악화하면서 지난해 9월 재추계 때보다 세수 결손 규모는 1조 2천억 원 더 커졌습니다. 세수 결손은 한 해 거칠 것으로 예상한 세금보다 실제 세금이 덜 거쳤다는 의미입니다. 재작년 56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수십조 원대 대규모 세수 펑크입니다. 최근 2년간 세수 오차액은 87조 원이 넘었습니다. 본 예산 대비 법인세는 15조 2천억, 소득세 8조 3천억,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3조 9천억 원이 덜 거쳤습니다. 세수 펑크는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으로 자동 감액된 지방 재원은 6조 5천억 원으로 그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라 돈이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세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전국 불안 속에 소매 판매와 건설 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경기 둔화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 분쟁이 격화하면서 통상 환경 악화 우려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도 위축되고 소비도 위축이 돼서 양도소득세 세수와 부가가치세 세수 전망이 틀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약화하면서 올해 경기 부양용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경우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적자 국채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국가 채무 비율을 높여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일본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심을 보여온 방위비를 2배 증액하는 선물 공세를 펼친 이후 우리나라가 받을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행 체제 속 정상 외교를 가동조차 못한 데다 계엄 후유증도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국방비를 거론조차 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이시바 총리는 자국 방위비를 2배 늘린 사실을 알리며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 사기에 주력했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との間では日米同盟の抑止力、対処力をともに高め、日米が直面する地域の戦略的課題に緊密に連携して向き合っていくことを確認をいたしました。 이 같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주일 미군을 위해 사용하는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날 여지가 있고 북한과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산 무기 수입을 확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Japan, we will extend the full strength of American deterrence capabilities in defense of our friend and ally, 100%, and security. And I also say peace through strength and all over the Indo-Pacific.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도 태평양에서의 한미일 3자 협력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지난해 총액 대비 8.3% 인상에 합의한 주한미구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재협상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수 부족으로 국방비 증가율은 해마다 줄어드는 데다 계엄 여파로 추경에서 국방 분야를 언급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독일 미넨에서 열리는 안보회의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접촉이 성사될 경우 정부는 우리의 방위비 분담과 한미 동맹에 대한 기여도를 집중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인수가 아닌 지분의 절반 이하만 가져가는 걸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일본 정부는 미일 모두의 이익이 될 대담한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미일 정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제철이 US 스틸에 대해 인수가 아닌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US 스틸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가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Nobody can have a majority stake for U.S. Steel. They can for other companies, but not for U.S. Steel. I think. 일본 정부는 개별 기업의 경영 판단을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도 대담한 투자로 미일 모두가 이익이 될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大胆な投資を行うことで日米がウィンウィンになれるようなこれまでとは全く異なる大胆な提案を検討していると。 일본 제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 지분 취득을 통한 US 스틸 인수로 세계 철강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던 일본 제철의 계획 수정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일본 제철의 US 스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주요 카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기업인 일본 제철 입장에서 인수가 아닌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일본 정부의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또 일본 제철의 출자 비율과 투자액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제철은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를 파악해가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시모토 에이지 일본 제철 회장은 이번 주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어서 회동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거액의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재산을 신고하던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이 아니었다며 국회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국회 상임위장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며 김남국 전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사죄하면서도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의원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는 벗었지만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고 재산을 허위 신고해 국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산 신고를 앞두고 가상자산 계좌에 예치돼 있던 현금 일부를 은행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다시 코인으로 바꿔 숨기려 했다는 겁니다. 기소된 지 5개월여 만에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신고 당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가상자산이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김 전 의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의 재산 신고가 부실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국회의 심사 권한이 등록 대상에 한정되는 만큼 업무가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반발했습니다. 같이 투자를 했던 30명의 국회의원들 모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돼야 되고요. 숨긴 의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나 기소도 없었다라고 한. 앞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가상자산 계좌의 예치금은 재산 등록 대상이었는데도 김 전 의원은 이를 코인으로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 제출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어도우와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그룹 이름을 NJG로 바꾸고 다음 달에 신곡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어도우와 법정 다툼이 예정돼 있어 정상적인 독자 행보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10대 소녀같이 풋풋하고 청순한 기존 뉴진스 이미지와는 다른 강렬하고 날카로운 느낌입니다. 멤버들은 SNS에 이 사진을 공개하며 뉴진스 이름의 핵심을 내포한 NJG로 팀명을 바꿨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3, 2, 1, NJ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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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JZ. 통통 튀고 색다른 활동들, 재밌는 거를 많이 해볼 예정이니까. 그러면서 다음 달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콘서트에서 NJG 데뷔곡이자 신곡을 내놓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무대에서 그 처음으로 신곡을 그냥 바로 발표하는 게 언니즈 분들한테 뭔가 좀 특별하게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해 어도어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언제든 오해를 풀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멤버 부모들이 어도어와 유리한 언론 지형을 문제 삼으며 직접 입장을 대변할 SNS 계정까지 연 만큼 감정의 골은 깊을 대로 깊어졌습니다. 조만간 양측은 분쟁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 앉아 잘잘못을 따지게 됩니다.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 기일은 다음 달 7일,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오는 4월 3일로 잡혀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가 본 소송보다 결과가 빨리 나오는 만큼 이 결정에 따라 멤버들의 독자 활동이 가능할지 우선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겨울철 대표적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10년 새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고 굴 등 날 것은 익혀 먹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늦가을부터 시작해 초봄까지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주차부터 증가세가 시작돼 지난달 4주차에는 환자 수가 469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최근 10년을 통틀어 최고 수준입니다. 5주차엔 347명으로 내려왔지만 설 연휴에 따른 일시 감소로 추정됩니다. 전체 환자 중에선 1세 미만이 9.2%, 1에서 6세가 42.2%로 6세 이하 영유아가 절반을 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어패류 등을 날 것으로 먹고 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강추위에 제철을 맞은 생굴을 먹고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잠복기를 거쳐 12시간에서 48시간 안에 구토와 설사 증상 등이 나타나고 대부분 2, 3일이 지나면 낫지만
면역 유지 기간이 짧아 걸렸던 사람이 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날음식을 드실 때는 이제 위험이 좀 있는 거고, 날음식일 때 조리했던 거를 깨끗이 잘 씻어서 그 다음에 쓴다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외출해서 들어왔을 때 그때 되게 손 잘 닦는 거, 손위생이죠. 보건당국은 기저귀나 장난감 등에 묻은 오염물에서 감염되는 로타바이러스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나 증가했다며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에 참여할 광역지자체 4곳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필수 의사제는 소아과 등 필수과 의사가 지역에 살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정부는 수당을, 지자체는 주거 혜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교원 정원이 2,200여 명 감축됩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교원 정원을 모두 2,232명 감축할 계획이라며 적정 규모의 교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등교원은 1,289명, 중등교원은 1,700명이 감축됐습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이자 알파고의 아버지로 유명한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 경영자 CEO가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에 대해 과장됐다는 평을 내놨습니다. 허사비스 CEO는 현지 시각 9일 AI 국제정상회의를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딥시크가 중국에서 나온 최고의 작품으로 매우 우수한 엔지니어링을 보여줬지만 새로운 과학적 발전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허사비스 CEO는 AI를 규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규제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빠르게 기술이 변화하는 최근 환경에서 규제는 까다롭다고 밝혔습니다. 입춘에 찾아온 한파의 기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추위가 풀리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6도, 대구는 9도로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높아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대기가 무쳐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눈비가 시작돼 정월 대보름인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눈비는 오후 늦게 북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 밤사이 중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길었던 한파가 물러나면서 슬슬 겨울옷을 정리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아끼는 겨울옷이 상하지 않으려면 올바른 보관법이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보관하기 전에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고요. 패딩은 지퍼를 모두 올리고 소매를 안으로 접어서 수납 박스에 보관합니다. 코트는 변형 방지를 위해 주머니를 비운 뒤 비닐 대신 부직포 커버를 씌워 보관하고 니트는 접거나 돌돌 말아두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죽이나 스웨이드류 겉옷은 부직포나 천 덮개를 씌워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요. 방충제나 방습제를 함께 넣으면 좋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원희다였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